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85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형이고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보기 있는 내용들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 미착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이 뭐죠? 도착을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쵸? 도착지 인도 조건이니까.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 어떻게 한다? 미착 상품은 매입자가 아니라 누구? 판매자예요. 도착을 해야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미착 상품은 매입자가 아니라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해서 답이 1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야지 매입자의 재고가 되겠고요. 자, 2번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시송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그렇죠? 3번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에는 그렇죠. 적성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 팔았기 때문에. 4번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도 모두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착지 인도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회사를 들어가시면 뭐 무역을 하는 수출이나 수입하시는 회사들은 요거 인도 조건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나중에 혹시 찾게 되려면 인코텀즈라고 있어요. 인코텀즈. 그래서 이거 봤나? 인코텀즈 2010이라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그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특허를 받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요번에 바뀔 예정인데 일단 인코텀즈 2010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인코텀즈라는 게 있구나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업무하시되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19년에 인식할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단기매매 증권 1000주를 주당 공정가치가 10,000원이었대요. 2018년 기말에. 그럼 2018년 기말에 어떻게 되냐면 단기매매 증권이 장부에 얼마 달려있다? 1,000만원이다. 그렇죠? 자, 2018년에 기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150만원인데 자,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이익은 뭐다? 영업의 이익이다. 그쵸? 그래서 2018년도에 손익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얘는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이었다. 얘가 매도가는 증권이고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이었으면 얘는 자본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단기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무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3번 2019년 8월 1일에 1000주를 주당 8,000원에 처분하였다. 그래서 2019년 8월 1일 판매한 나의 금액은 얼마다? 800만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2018년 기말에 1,000만원이었던 거를 얼마에 팔았어요? 1,000만원짜리를 800만원에 팔았죠? 그러면 뭐예요? 처분 손실이 되죠. 그쵸? 1,000만원짜리를 800만원에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이 얼마다? 200만원이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은 잘 나오지 않는데 이번에는 조금 꼬아서 단기매매 증권으로 나왔네요.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85회 세무 2급은 이론 문제 약간 오류가 좀 몇 개 있었어요. 크게 제가 봤을 땐 두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답이 2번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번으로. 그런데 이것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보통 예금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다만 주석에다가 우리가 질권이 설정돼서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예금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돼 있지만 속하는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출제자는 아마 2번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정답은 없습니다. 전부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4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끼리 묶인 것은 자 1번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이 아니라 뭐다? 일정 시점.
그렇죠.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 아니다. 뭐다? 일정 기간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리을, 자본변동표도 일정 기간, 현금 흐름표도 일정 기간. 그래서 재무 상태표만 일정 시점이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5번 한국은 업무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자 기계장치 취득원가 어떻게 된다? 부대 비용을 포함하시면 되는데요. 자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대해서는 보통 이론으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문구로 많이 나와요.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게 있는데 포함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포함되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부대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소모성 비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취득원가 포함과 포함하지 않는 것까지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글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렵진 않았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뭐예요? 변동비, 니은은 고정비, 디귿은 준변동비, 리을은 준고정비.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변동비의 모양의 원래 형태가 이건데 준변동비는 조업도가 없어도 어느 정도 금액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고정비는 쭉 이건데 준고정비는 뭐다? 이렇게 계단 모양을 나타내 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되게 정리가 잘 되게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변동비는 뭐다? 인당 식대. 내가 어떠한 방에 월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보세요. 한 명 아무도 안 사면은 식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한 명 사면은 식대가 예를 인당 식대가 10,000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한 명 사면은 식대가 10,000원 발생하고 2명 사면 20,000원, 3명 사면 30,000원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함수를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 만 x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죠? 한 명 사면 10,000원, 2명 사면 20,000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조업도에 따라서 조업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고정비는 뭐예요? 조업도 사람이 몇 명이라? 월세가 5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람이 한 명이어도 50만 원이고 10명이어도 50만 원이지 월세?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기억 1번. 기억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하는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맞고. 2번. 니은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건 뭐예요?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지 않아요. 조업도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겠죠. 월세 사람이 많이 살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월세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오답이고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의 대표적인 준변동비의 대표적인 것들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래서 공과금이 있어요. 그렇죠? 자, 리을의 일정한 범위 조업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발생액이 달라지는 준고정비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그래서 준고정비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감가상각비인데 자 내가 이게 조업도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생산량을 많이 쓰거든요. 감가상각비 기계 하나에 100개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기계 2개면은 몇 개 만들 수 있죠? 200개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기계 100개 만들 때까지는 기계가 몇 대 필요해요? 1대. 그런데 기계가 100일이나 102개를 만들어야 되면 무조건 기계가 2대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는 기기에 대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준고정비의 대표적인 것은 감가상각비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갑니다. 자, 3일은 악기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로서 단기 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는 거의 매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조원가 명세서를 알고 있냐? 손익계산서를 알고 있냐? 제조원가 명세서는 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더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고 여기다가 기초 더하고
기말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매출 원가는 크게 제품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 있는데 똑같다. 어떻게 구한다? 기초 더하고 단기 거 더하고 기말 뺀다. 그래서 항상 기초는 더하고 단기도 더하고 기말만 빼면 된다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요것들 주어지고 뭐 예를 재료비를 구하시오. 뭐 아니면 단기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아니면 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뭐 아니면 뭐 기말 제품 제고에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 산식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뭐 가리지 않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숙지하셔서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뭐 요번 문제는 뭐가 나왔냐? 단기말 제품 재고액이에요. 그러면 요거죠? 요거를 구하래요. 그럼 뭐 알아야 돼요? 기초 제품 제공이 어디 있다? 여기 있네. 전기말이 단기의 기초예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없네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어떻게 해요? 제공품 있네요. 그쵸?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얘가 기초고 얘가 기말 제공품. 그쵸?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그럼 얘 나왔고 얘 나왔고 파란색을 해볼까? 얘 나왔고 얘 나왔어요. 그쵸? 단기 총 제조 원가 어떻게 구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여기 있네.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쵸? 그럼 얘 더해서 어떻게 한다? 단기 총 제조 원가 구하고 그 다음에 얘랑 이용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하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다 넣으면 되고 기초 제품 재고액 여기 있고 매출원가 여기 있네. 그쵸? 이걸 이용해서 얘를 산식을 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이렇게 구해요. 기초 단기 총 제조원가 기말 빼고. 그래서 물음표는 어떻게 해요? 기초 제공 15만원, 얘네 세 개 다 더하면 31만원, 빼기 11만원, 그쵸? 하면은 35만원이 나온다. 그럼 이 35만원 가지고 매출원가를 구할 건데, 제품 매출원가 얼마예요? 28만원, 기초 여기 있다, 그쵸? 13만원, 마우스 커서 보세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35만원, 기말 모른다. 모르는 거 구했더니 20만원이다. 그래서 다시 빠르게 한 번 더. 단기 제품 제조원가부터 구해야 되는데 기초 여기 있고 단기 총 제조원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기말 모른다. 그쵸? 아니 모르는 게 아니죠. 여기 있다. 그래서 물음표는 이렇게 구해서 35만원 일로 오고 기초 제품 재고액 여기 있고 매출원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0만원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시험 문제 요새는 잘 나오지 않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어떻게 비교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 그렇죠. 그래서 소량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거에 적합하고 2번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시키고 난 후에 단기 착수분을 완성시킨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만들어진다라는 거 맞고요. 3번 평균법은 전기에 이미 착수된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고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가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게 있고 4번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3번,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런 공식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기초 제공은 이 퍼센트로 하고 단기 완성량 100% 넣고 개발 제공품은 완성품 환산량만큼 가공은 넣고 재료비는 무조건 다 100% 때려 넣어라. 그래서 얘네 세 개의 합을 더하면 완성품 환산량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는 이 계산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고요. 여하튼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외우시면 정말 좋아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요. 이걸로. 제가 자신 있게 권합니다. 여하튼 자, 그래서 볼게요. 평균법은 어떻게 해요? 기초 제곱의 완성도를 무시. 왜 무시해요? 아예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서 단기에 착수한 것을 가져가는 방법이다. 맞아요. 자, 4번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 보세요. 이거 똑같지? 얘 똑같죠? 그쵸? 근데 기초 제공품만 달라요. 근데 뭐예요?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얘도 뭐예요? 다 없는 걸로 되는 거죠.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분 환산량은 일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일치한다. 왜냐하면 나머지 게 산식이 똑같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한번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앞으로 땡기셔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이 4번 지문은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오답으로 나오든 정답으로 나오든. 그래서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지쌤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외워버리세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은 기초 제공이 없으면 무조건 똑같다. 라고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자주 나오니까요. 9번. 세무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는 10만원 과대 배부되었으며 당기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은 10만원이었다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복잡하네. 그쵸? 볼까요? 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실제 발생액에서 예정 배부액을 빼요.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요. 자, 실제 발생이 있고 예정 배부액이 있어. 내가 예상한 거는 예를 들어 10만 원이었는데 실제 발생한 게 5만 원이다. 그럼 뭐예요? 나는 5만 원 과대해서 예상한 거죠. 내가 5만 원 더 예상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과대 배부라 그래요. 거꾸로 예정 배부액이 5만 원이었는데 실제 발생한 게 10만 원이었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예상을 잘못했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 발생한 것보다 어떻게 한다? 5만 원 내가 과소 배부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를 외우셔도 좋은데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실제 발생액이 40만 원인데 과대 배부된 게 10만 원이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정 배부액은 얼마다? 50만 원인 거 확인되겠죠? 50만 원. 자, 그래서 예정 배부액은 50만 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체크를 먼저 하시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실제 발생한 기준, 어떠한 문제에 제시된 기준이 있고 여기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하면 예정 배부액이에요. 자, 근데 예정 배부액이 얼마다? 50만 원이다. 50만 원이고 실제 발생한 노무 시간 얼마예요? 10,000시간이니까 예정 배부율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정 배부율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50원이 되겠습니다. 50원 곱하면 50만 원 나오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자주 나와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상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상의 오류는 무엇인가?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죠? 한번 볼까요? 방금 우리가 풀었던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구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제가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요게 있었죠?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뭐예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한 게 단기 총 제조원가고 여기서 기초 더하고 기말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계정만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자, 요걸 가지고 풀어볼게요. 1번 생산직 근로자 인건비를 과대 계산하였다. 인건비보다 노무비, 그쵸?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 단기에 투입된 원재료 과소 계산 원재료비 맞고 기말 제품 원가를 과소 계산하였다. 기말 제품 원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는 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답이 3번이 되겠고 4번 기초 원재료를 과대 계상하였다. 얘도 재료비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잔소리하죠.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거 계정 과목 한 번씩 쭉 써보세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쭉 써보세요.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쭉 써보세요. 언제요? 공부하기 전에 매일매일 10분, 20분 투입해서 꼭 써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풀리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제하 또는 용역의 공급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제하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많이 풀면서 익혀야 돼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고 뭐 예외도 많고 뭐 조트법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문을 익히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1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이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 맞아요. 자, 2번.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이다. 그렇죠? 그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가 맞아요. 3번.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그 재화가 실제 판매될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이다. 자, 폐업할 때는 공급 시기가 언제냐면은 폐업한 때예요. 폐업한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그럼 폐업을 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커피숍을 차렸어요. 커피숍을 차렸는데 그럼 내가 커피숍을 차릴 때 뭐 집기, 비품 등을 막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폐업을 했어. 폐업하는 순간 그 집기, 비품은 원래는 사업자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사업자가 폐업됐으니까 그게 누구 거가 돼? 그 사업의 주인인 개인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 그 폐업하는 날 바로 귀속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재화 그 비품을 가지고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폐업해서 그 집기 비품들이 나한테 개인한테 귀속되는 때가 바로 폐업 시 잔존재화는 그렇게 폐업하는 일자로 귀속이 됩니다.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번 중간 지급 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나머지 지문들도 잘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재화에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고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래 유형별 수익 인식 기준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재화별 판매만 넣었는데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얘를 한번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다른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을 고르는 문제냐면 죄송합니다. 소득의 종류를 구분 무슨 얘기냐면 뭐 사업소득이다, 뭐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 아니지 사업소득이다, 뭐 이자소득이다, 근로소득이다, 배당 뭐 소득이다, 뭐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1번 공장재단의 대여는 뭐냐면 사업소득이에요. 2번 사무실용 오피스텔 임대도 사업소득, 3번 상가 임대도 사업소득, 4번 산업재산권의 대여는 기타 소득이에요. 이거 뭐 제가 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틀리셔도 괜찮아요. 이것까지 외우긴 힘드시죠? 네, 그래서 이론은 몇 문제까지 틀려도 된다고 했었죠? 5문제까지. 좀 내가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 생각이 들 때는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체크만 하고 넘어가세요.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무엇인가? 과세되는 거. 얘는 쉽죠? 과세되는 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답은 3번이에요. 연 1,000만 원의 금융소득. 그래서 원천징수가 되는데요. 자, 이자의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뭐냐면 얼마냐면 세금이 1,000원 이상일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이자 소득을 받게 되면은 법인세가 얼마죠? 14%고 비영업용 대금은 25%죠. 그래서 1,000만 원을 14%에서 역산하면은 대충 7,100원인가 200원 나와요. 그래서 7,100원, 200원, 이자 소득이 7,100원, 200원 이상이면 무조건 다 원천징수가 돼요. 즉 산출한 세금이 1,000원 이상일 때는 원천징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그리고 얘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까지는 뭐다? 분리과세라 그래요. 분리과세. 연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는 뭐냐면 기타 소득을 분리해서 세금을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분리과세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은 세금이 1,000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다 이자 소득은 세금을 때린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비과세 소득인데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를 찾으셔서 보셔도 되는데 그냥 얘는 무시하시고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들은 지문에서 고르시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에요. 어렵죠? 요건 좀 어렵습니다. 자, 14번도 문제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일단 답은 두 개예요. 딱 눈으로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답은 2번이네. 공부하신 분들은 그치? 시외버스, 전세버스 여객 운송 용역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 일반 과세가 되죠. 그쵸? 그래서 부가세가 끊겨요. 자, 그런데 1번도 답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되게 좀 애매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문제가 끝나고 나서 누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의 제기를 해서 요건 좀 해석상의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세무사회에서 그냥 중복 답을 처리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왜 2번이 면세가 아닌 거를 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1번이 왜 중복 답을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이건 거의 2번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찾아보면 거기에 단 어쩌고 저쩌고는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다 그런 것만 나와요. 단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전산세무 2급뿐만 아니라 그 TAT라고 하나요? TAT 그쵸? 전산세무 2급이랑 비슷한 그 자격증. 제가 그것도 향후에는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세무 기출문제 풀이를 어느 정도 올리고 나고 좀 여유가 있으면은 TAT도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TAT 문제도 이제 좀 감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설명해 볼게요. 이게 너무 작으려나? 잠시만요. 제가 좀 키워볼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작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키워볼게요. 이게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좀 애매하네. 빨리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 쉬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보일 줄 몰랐어요. 자, 보겠습니다. 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무슨 얘기냐면 면세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것만 면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은 열거주의예요. 열거주의가 뭐냐면 법에 있어야 돼. 법에 없으면 과세를 못 해요. 법에 없으면은 과세를 못해. 그래서 한창 문제가 됐던 게 뭐였죠? 종교인에 대한 과세. 종교인들이 소득이 있어서 이거는 소득세를 때려야 되는데 법전에 소득세 그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 대한 소득 조문이 없는 거예요. 조문이 없으니까 못 때려요. 우리나라는 있어도 못 때려. 왜 그러냐?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열거돼 있는 것들만 면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긴 하지만 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일단 답부터 한번 볼게요. 2번이 왜 답인지 그리고 제가 왜요라고 하는지 볼게요. 여객 운송 용역은 뭐다? 면세다. 다만 다음에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 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등등등에 대한 여객 운송 용역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객 운송 용역. 그래서 얘네들이 뭔지 잘 모르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가가치세법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은 항상 3단으로 돼 있어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행 규칙이라고 있어요. 요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행령들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대통령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법은 법에서
자세히 안 나오는 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안 나오는 건 여기서 나오고 이런 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어디 있냐면 부가지세법 제37조에 돼 있고 뭐 대통령령에서 아마 시행령일 거예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법 아마 시행령 37조일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까 우리 문제에 있었던 이게 있어요. 시외버스에 위한 여객 운송 용이라고 돼 있어요.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죠. 왜 그러냐면 얘는 다만 다음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의 운송 영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면세에 대한 문제에서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여기 다만으로 돼 있는 거에서 여기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근데 왜 1번이 답이었냐? 자, 보세요. 가공되지 않냐한 식료품은 면세하고 뭐라고 돼 있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머시기들은 면세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자, 문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이라고. 자, 그런데 보세요.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또 있어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수입일 때 다음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외국 거잖아. 외국 거.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걸로 누가 물고 늘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라는 단어. 외국에서 생산된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미가공된 것인데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들에서 미가공이 뒤에 잘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물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원래 답은 출제자의 위도는 2번이었는데 1번도 답으로 처리해 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답을 뭘로 알고 가야 된다?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두서없이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저의 위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이 2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무시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절대로 1번 지문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과세사업용으로 수취한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1번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고 법인카드를 결제한 거는 됩니다. 2번 간이가세자로부터 받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도 맞는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바로 실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가보겠습니다. 1번. 자, 당사는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에 해당돼서 제조부서의 직원들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나전파한테 60만원 중에서 원전지수세액 19,8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개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라고 돼 있죠. 자, 원전지수세액은 뭘로 처리한다? 우리가 예수금으로 처리했었죠. 그래서 분기는 크게 어렵진 않겠습니다. 차변에 뭐 수수료 비용 얼마? 60만원. 그리고 제조부서니까 대변에 예수금 19,800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니까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자,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SJH전자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약금 뭐라 그랬었죠? 보다 선급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500만원 SJH전자 대변에 보통예금 500만원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3번 8월 11일 당사의 대주주로 있는 이강인 씨는 본인이 5천만원을 취득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회사에 기증하였다. 시가가 7천만원이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자, 그래서 보면 자, 회사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요거는 항상 회사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데 자, 이강인 씨가 5천만원짜리 취득한 건데 이강인 씨가 우리 회사 말고 기증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은 얼마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7천만 원.
그쵸? 그 무슨 얘기야? 이거는 시장에서 7천만 원에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가가 7천만 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가인 씨가 다른 타인한테 팔았을 때도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뭘로 인식해야 된다? 시가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1일 자변의 기회장치 7천만 원, 대변에 뭐다? 공짜로 받았죠? 그래서 다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7천만 원을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의할 거는 시가로 처리해야 된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8월 17일 당사는 8월 10일에 미국에 있는 볼케이노의 제품 1000개를 개당 $50의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8월 17일에 보통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8월 10일에 회계 처리를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매출했을 때 환율이 이렇게 있고 입금됐을 때 환율이 있네요. 자, 제가 분기를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8월 10일 날 외상 매출금 볼케이는 5천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 5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어떻게 나왔냐면 제품 1000개에 $50 그리고 환율 1000원에서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돈을 받았대요. 8월 17일 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네.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외상매출금부터 죽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5천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5천만 원을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죽여주시고, 그 다음에 입금된 게 얼마냐면 5,125만 원이에요. 어떻게 계산해요? 1000개 $50 그리고 1,025원에서 5,125만 원. 나머지 차액은 뭐예요? 내가 인식한 건 얼마예요? 5천만 원을 인식했는데 실제로 얼마 받았어요? 5,125만 원. 그러면 125만 원 뭐예요? 125만 원은 나의 외환 차익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갑니다. 9월 30일 당사의 토지 중에서 영업부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70만 원과 제조부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차였다. 그래서 재산세니까 뭘래요? 세금가공과 영업부니까 판관, 제조부는 제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해볼까요? 영업부니까 세금과 공과판 70만 원, 그리고 제조부서니까요 세금과 공과제 12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이렇게 제가 오타가 많네요. 이번 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매일 매출 전표로 가겠습니다. 7월 26일 당사는 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래서 지출 증빙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그러면 뭐다? 60일 현금 과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7월 26일 광고비니까 광고 선전비 50만원, 세액, 부가세 5만원, 나머지 뭘로 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55만원 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월 28일 당사가 주 나라물산에서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뭐예요? 50일 과세의 전자여. 그래서 30%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그래서 이 수표 발행했죠. 자, 당좌 수표는 계정 과목 어떻게 처리한다? 내가 발행한 거는 당좌예금, 타인이 발행한 건 현금. 내가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 하시면 되겠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7월 28일 차변에 원재료 1억 그리고 부가세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뭐예요? 당좌 예금 인식하시면 되고, 나머지 원재료를 매입했으니까 뭐예요? 외상 매입금 거래처 입력해 주시고 7,700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당사의 제조 공장에서 제품을 운반하고 있는 지게차에 연료가 부족해서 부여주유소에서 경위를 넣고 법인 명의의 국민카드를 결제하였다. 자, 회사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지게차이기 때문에 얘는 공제가 됩니다. 불공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57 카드 과세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바로 합니다. 자,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15만원 부가세 인식해 주시고 법인카드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법인카드인데 미지급금 국민카드죠. 미지급금 국민카드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영업부 특정 매출거래처에 체육대회에 후원할 목적이래요. 자, 이건 뭘까요? 계정 과목을 여기서 유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특정 매출거래처에 체육대회에 후원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업무 무관 비용이라서 접대비가 돼요. 자, 그리고 종이세금 계좌를 수취하였네요. 그래서 54 불공의 뭐다? 접대비고 전자는 부, 종이니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차변에 접대비 판 22만원, 접대비는 불공이기 때문에 바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금액을 넣어주시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대변은 보통예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5번 9월 2일 다낭의 제품을 710만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좌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중동이 발행한 약속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좌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판매가 매출했고요. 그래서 11과세 전자여가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낭에 매출했는데 중동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네요. 그래서 중동 거래처를 유의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일 그래서 제품 매출 얼마? 710만원 했고요. 부가세 71만원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 받을 때가 어디예요? 중동 받으러음 중동에 781만원을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부가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입력할 때 주의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이요. 네, 보겠습니다. 자, 4월 7일 프레디의 제품 660만원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좌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10일 후에 신용카드를 결제받았다. 자,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금액이 포함해야 되는데 전자세금계좌에서 발급했으니까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신용카드 금액에 포함은 하되 그 밑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에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5월 13일 비사업자인 고창석 씨에게 제품 88만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절반은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하였으니까 절반은 신용카드를 입력하고 절반은 현금 영수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입력할 금액은 얘랑 얘를 더한 금액이고 현금 영수증 얘 하시면 되겠고 세금 계산서는 별도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는 어떻게 660에 44만원 더해서 합계 금액 넣으시면 되겠고 현금 영수증 아까 절반인 44만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받았던 거 아까 얼마였어요? 66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매출과 매입을 제가 따로따로 잘라서 한번 입력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매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이니까 그냥 바로 과세 세금계산서 하시면 되겠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이에요. 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어떻게 되겠죠? 가산세가 발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과세 세금계산서 입력을 하시되보다 가산세도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산세 미발급으로 발행 전자세금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으로 가산세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니까 입력하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현금으로
4번 거래처의 파산의 사유로 확정된 대손금액. 자, 대손 사유가 확정이 돼야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파산은 대손 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을 대손세액 공제에 넣으라고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440이니까 부가세는 40만 원을 어떻게 입력한다?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파랑으로 해볼게요. 1억 5천 들어가 있고 1억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일단 세금에서 발급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얼마? 620에 62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나눠주시면 되겠고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발행분해요. 자, 그 다음에 대손금액 40만 원 마이너스를 입력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일단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산세는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자, 다음에 바로 매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에서 수취분 과세 매입이니까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중고화물 트럭이 있네요. 화물을 운반한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화물 트럭 얘는 뭐다? 고정자산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나눠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개 합계가 1억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네요. 그래서 매입세 가능한 종이세금계에서 수취한 거를 45만 원 누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고. 자, 보시면 자, 전자세금계에서 수취한 건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눠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45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남은 게 가산세를 입력해야 돼요. 아까 그거 그쵸? 근데 이렇게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입력을 했을 때 아까 매출세액은 없었고 매입세액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입세액만 있을 때 즉 환급세액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가산세에 있는 신고부정실 가산세, 납부부정실 가산세가 없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예정 신고 누락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얘만 있고 얘가 없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입력할 필요가 없고 아까 우리 문제에서 종이세금계에서 발행한 거 있었죠?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발급에 1,000만 원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1%가 계산이 돼서 1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번 문제도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결산 자료 입력합니다. 자, 8월 1일에 제조공장의 화재 보험료가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뭘로 했다? 자산 계정으로 처리했다. 자산 계정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8월 1일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있었을 거냐면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많이 보시니까 이해 가시죠? 우리 화재보험료가 8월 1일에 가입해서 7월 30일까지 가입을 했는데 12월 31일 다 분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5개월은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서 얘는 무슨 처리한다? 비용 처리하고 차기 비용 인식하는 거는 뭘로 처리한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일단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8월 1일에 분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자산을 처리했기 때문에 선급 비용으로 인식했던 걸 어떻게 한다? 12월 31일 날 수정분기를 치는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8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5개월이니까 5개월 내 보험료를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선급 비용이 아니라 보험료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50만 원 인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험료를 단기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시고 차기 비용 얘의 차액인 70만 원은 차기의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10만 원 과다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금액이 결산인 현재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10만 원 과다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부상에 있는 과다한 현금 10만 원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뭘로 쓰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럴 때는 쓰는 계정 과목이보다 잡이익 또는 잡손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장부가 더 과다하기 때문에 현금을 제거해야 되죠. 현금 제거되니까 어디로 간다? 현금과 부족이 대변으로 가겠죠. 자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변으로 가기 때문에 차변에 비용인 잡손실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부상에 있는 과다한 현금이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현금과 보정 넣으시고 차변에 잡손실 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격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그래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는 미수금, 납부세액은 미지급금 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세액 공제액은 자비익으로 인식할 것. 자, 그래서 정자신고세액 공제는 언제만 되냐면 확정 신고에만 돼요. 1기 확정, 2기 확정 신고에만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원이 있습니다. 예정은 없어요.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부가가치세 예수금 뭐예요? 예수금이니까 얘는 뭐다? 부채.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그럼 뭐다? 자산이고요.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뭐예요? 만원이 이익이죠. 그래서 보통 자비익으로 처리하거든요. 문제도 자비익으로 돼 있네. 자비익이니까 뭐예요? 수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분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부채 자산을 없애줘요. 부가가치세 예수금 자산을 없애주시면 돼요. 일단 없애볼까요? 자, 그래서 부채 감소인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차변에 2,500 넣으시면 되겠고, 자산의 감소 대급금을 넣으시면 되겠는데, 자, 전자시고세 공제가 있네. 만원 자비익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비익 수익이니까 어디다? 대변에 자비익 잡으시고, 나머지 이 차액은 뭐예요? 자, 부가세 예수금이 2,500이고 대급금이 3,500이면은 환급세액이 얼마다? 1,000만 원인데 자비익이 만 원이 있으니까 얼마? 이 차대를 조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수금을 얼마를 받는다? 환급을 내가 1,000만 원을 받겠습니다. 1,000 플러스 1만 원, 1,001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항상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금을 먼저 상계하시고 전자시고세 공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인식을 하시고 나머지 차대를 맞추는 거를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풀이하셔도 괜찮은 문제예요. 4번 2019년 1월 1일 영어권 상각고 잔액이 400만 원 있대요. 이거 좀 어렵거든요. 문제를 한번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어권은 2017년 초에 취득한 것이다. 회사는 당일연도부터 영어권의 내용연수를 6년으로 변경하였다. 자, 그래서 얘는 무슨 변경이냐면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같은 거를 변경하는 것들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 그래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어떻게 하냐면 전진법으로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전진법이 뭐냐면 단기 이후부터 적용으로 처리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회계 처리했던 거는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올해부터는 변경된 걸로 처리해. 이런 뜻이에요. 전진법이. 그래서 얘와 반대되는 거는 소급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급법은 과거에 있는 재무제표부터 다 바꾸는 거고, 전진법은 단기 거부터 바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계 추정은 전진법이고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우리는 회계 추정이니까 전진법으로 처리.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단기 이후부터 적용할 처리. 그러면 어떻게 한다? 2019년 1월 당일연도부터 2019년부터 바꿨으니까 내용연수를 2019년부터 6년으로 변경해서 계산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볼게요. 잘 보세요. 정리를 제가 좀 해봐요. 취득이 언제예요? 2017년 1월 초. 내용연수 몇 년? 이제 6년이죠. 그쵸? 바꿨으니까 2019년 말 결산 시점에서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잔존 내용 연수는 몇 년이에요? 4년. 왜냐면 2017년에 취득을 했는데 2017년 18년 지나갔죠? 그러면 내용 연수가 4년 남았네. 그쵸? 자, 그리고 2019년 초 장부가액은 400만 원. 그럼 이 400만 원을 어떻게 한다? 내용 연수를 4년을 적용해서 올해 상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용 연수가 변경된 1년치 상각비는 어떻게 한다? 장부가액 400만 원에
4년으로 나눠서 100만 원.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할 금액은 100만 원이다. 자, 무형자산 상각비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 보세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자변의 무형자산 상각비는 자동으로 판이에요. 판관이고, 대변은 어떻게 한다? 무형자산은 바로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고,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해서 뭐 기계장치면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치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 입력하시면 되겠고, 대변에 영업권 입력하시면 되겠고, 계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4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내용까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쵸?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니까, 그리고 이 문제들은 이론으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5번 결산인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충정률과 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2%의 대손 추정률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다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흐뭇하죠. 왜냐? 외상매출금 잔액은 뭘로 처리한다? 대손상각비 판관비로 처리하고, 단기대여금의 대손상각비는 뭘로 처리한다? 뭘로 처리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에서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론으로도 자주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흐뭇하죠. 제가 흐뭇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문제를 제가 기출문제 풀 때 항상 같이 설명을 하는데, 이런 문제 나오니까 좀 뿌듯하네요. 자, 그래서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 판으로 해서 판관비고, 나머지 매출채권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매출채권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상 기말잔액을 조회를 해봤더니 외상매출금은 요렇고 대손충당금은 이래요. 그리고 단기대여금은 요렇다. 자, 외상매출금 어떻게 한다? 3억 5,100 여기에서 1% 한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보충법이니까 여기서 대손충당금 뺀다. 그래서 볼게요. 외상매출금의 잔액에다가 뭐였다? 대손충당 1%를 곱해서 이 금액이 뭐래요? 100만 원을 빼면은 251만 7,600원이 나와서, 그래서 기말의 분계는 이 금액을 하시면 되겠고, 단기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이 없으니까 문제에 있는 2% 넣어서 바로 얘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분계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대손상각비 판,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얘네 두 개도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만 유의하시면 어렵진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아마 기계적으로 풀고 시험 문제 또 이 내용을 아셔도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많이 틀리셨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고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여유가 없거든. 이 여유가 없어요. 내가 기계적으로 풀게 돼.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푸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기출문제 푸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밑줄을 그시고 체크를 하시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아는 문제들도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원천징수 문제입니다. 자, 1번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해서 어떻게 하냐면 급여 자료 입력 탭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2개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당 공제 등록 시에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고 월정액 여부는 무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대와 작업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거는 충족했다고 되어 있고, 자, 전월 2월된 미환급세액은 2만 원이다. 전월 2월된 미환급세액이 있는 것보다 원천징수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전월 미환급세액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급여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 식대, 자가운전 보전급. 자, 이거 빼고 나머지는 부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쵸? 나머지는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부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얘네들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자, 1번, 2번은 기본급이랑 상여예요. 자, 3번, 4번, 5번, 6번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시면 월차 수당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부.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도 없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한다? 부. 요렇게 얘만 부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입력은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원성징수 영수증 가보겠습니다. 조회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죠? 떠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제대로 문제 있는 거라 금액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다? 요 밑에 있는 전월 미한 것에 2만원은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갑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아래는 최민호와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볼까요? 1번 부양가족 탭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본인이니까 본인은 뭔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공제가 가능하고, 자, 아버지 최종원인의 소득이 없죠? 그럼 얘도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부양가족 탭 같은 거 할 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어머니 김숙자 볼까요? 상가 임대 소득이 있으시네. 1200. 그럼 얘는 된다 안 된다? 기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의 급여 그 근로소득세 금액 제외하고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고, 배우자 볼까요? 연간 총 급여가 1700인데 일용 근로소득이 1200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한다? 일용 근로소득은 무시한다. 그쵸? 그래서 근로소득은 얼마다? 500이에요. 1700에서 1200 빼서. 그래서 얘는 얘가 아니라 그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됩니다. 요거 체크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는 근로공제 대상이다. 기본공제 대상이다. 그래서 공제가 되고 자녀도 공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제가 요걸 빼먹었네요. 얘를 가지고 그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부로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맞추셔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할 건데, 자,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보장성 보험은 초록색, 위료비는 파란색, 약간 뭐 짙은 하늘색인가요? 교육비는 보라색, 그리고 신용카드는 약간 이게 무슨 색이죠? 금색인가? 금색으로 해볼게요. 제가 화면에는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은 조금 색깔이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보험 따로, 위료비 따로, 교육비 따로, 신용카드 따로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험부터 쭉 볼까요? 보험 보니까 자동차 손해보험료가 있고, 또 쭉쭉쭉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 임대상가의 화재보험이 있는데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제가 짝대기를 2개를 구웠고, 자동차 손해보험료만 되기 때문에 얘만 보험료에 같이 한번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험료 입력은 그냥 일반 보장성 보험에 40만원 입력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화면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료비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본인은 전부 다 되니까 본인 위료비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데 없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최종원 기본공제 대상제 질병치료비가 있으니까 얘도 공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질병치료비가 배우자도 있네요. 자, 배우자는 보면 2개가 있어요. 대상이.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예요. 얘 한도 있죠? 한도 얼마예요? 50만원. 그래서 한도인 50만원만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질병치료비가 얼마 있냐면 300만원 있네요. 자, 이렇게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위료비가 없네요. 그래서 위료비 한번 입력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아버지는 72세이시기 때문에 65세 이상자에다가 1200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대상자 배우자 거 300에다가 공제되는 거 50만원에서 350만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가 50만원만 된다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육비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본인 거는 전액되죠. 그래서 본인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쭉 내려다 보니까 자, 어머니께 있네. 노인 대학 학비는 된다 안 된다? 얘도 안 돼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학비도 안 되고. 자, 자녀거 볼까요? 자녀거 고등학교 학비는 6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학비는 한도가 얼마예요? 인당 한도 얼마? 초중고 학비 인당 한도 얼마? 300만 원이다. 자, 근데 유의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한다? 교육비는 어떻게 하냐면 전액 입력해야 돼요. 전액. 한도는 자동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한도가 300이라 그랬었죠. 이 300인 한도는 자동 계산되지만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액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교육비 본인 거 전액 5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고등학교 학비는 600만 원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제 대상 금액이 500에다가 한도 300 해서 얼마? 800으로 들어가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신용카드 가보겠습니다. 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인데 대중교통요금부터 볼게요. 대중교통요금 300, 그리고 배우자도 200이 있네요. 배우자도 기본 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도 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대중교통요금은 총 500만 원이고, 전통시장 사용에 본인 거 700, 배우자 거 100, 그래서 800이 되겠고요. 자, 도서 공연 사용액은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서 공연 사용액은 아마 그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보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서 공연 사용액은 어떻게 된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도서 공연 사용액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신용카드 사용액에 엎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총 사용한 게 2100이고 배우자는 500이네요. 자, 요걸 가지고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도서 공연 사용분 100만 원이 있죠, 그쵸? 그래서 총 급여가 이분이 제가 조회했을 때 보니까 6,600인가 6,800이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이 7천만 원이 넘어가면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그냥 몰라도 100 입력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포함해서 1300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얘 입력이 안 될 경우에만이에요. 입력이 되면 입력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다시 도서공연 사용분 입력이 돼 있고, 전통시장 어떻게 돼? 700에 100 더해서 800. 대중교통 이용분 500인데 300에 200 더하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 2600은 어떻게 나온다? 얘랑 얘의 합계다. 그래서 얘네 3개 빼고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해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260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전산세무 2급 85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번 강의는 좀 오타가 많았었는데요.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